네,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가총 한국축산식품학회 공동포럼을 간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한 축산식품의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식중독균, AI, 구제역 등 감염병 등의 요인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 축산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사단법인 한국축산식품학회는 간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한 축산식품의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주제로 축산식품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학적 방안을 제시하고 공동포럼을 개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본 포럼은 온라인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카카오TV, 네이버TV, 유튜브에서 한국가총을 검색하셔서 포럼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0년 가촌 한국축산식품학회 공동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국립공주대학교 동물자원학과 김학연입니다. 우선 개회 및 국민 일에게 읽겠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앞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해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사단법인 한국축산식품학회 회장인 김진만 교수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축산식품학회 회장 김진만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이 염려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사단법인 한국축산식품학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한 축산식품의 생산 및 소비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0년 공동 포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우일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포럼은 카카오TV, 네이버TV,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식중독균,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의 요인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 축산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식육, 우유, 계란, 육제품, 유제품, 난제품 등 축산식품의 위생 및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과총 학회 공동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하신 한국교통대학교 육형균 교수님과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주원 사무총장님과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국립순천대학교 남기창 교수님, 경성대학교 정종연 교수님, 중앙대학교 최창순 교수님, 숙명여자대학교 윤요한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과총 학회 공동 포럼을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한 축산식품을 소비자와 함께 고민하며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초석의 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안도 나누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학회와 과총 간의 교류도 더욱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우일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청년협회 회장 이우일입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축산식품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는 53kg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축산식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은 국민의 일상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를 비롯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발병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과 관련되는 감염병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 치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고 현재까지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습니다. 감염병 대책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최선입니다. 축산시설 등에 대한 예방조치 등 정교한 방역 매뉴얼이 필요하며 방역 현장에서는 AI나 정보 시스템, 로봇 등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방역 효율을 배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와 과학적 해법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진만 한국축산식품학회 회장님과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해 주시는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제시되는 좋은 의견을 모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청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두 명의 발제자를 모셔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한국교통대학교 식품공학과 육형균 교수님입니다. 주제는 축산물 안전생산 기술 동향을 농장에서 가공까지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통대학교 육형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축산물의 안정생산 기술 동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는데 주로 이제 농장부터 시작해서 가공까지 어떠한 식중독균 저감화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어떤 타겟의 미생물을 저감화시켜야 되는지 축산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요 식중독균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바로 살모넬라균입니다. 주로 살모넬라균은 가금류와 알 가공품에서 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으로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살모넬라균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2000년대 이후로 76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에서 5,100여 명의 감염자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 950명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 중에 7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유럽에서도 달걀과 관련된 살모넬라 식중독이 발생해서 18개의 국가가 영향을 받았고 18개 국가에서 한 250여 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자, 유럽연합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 살모넬라 식중독균이 주로 이제 발견이 되고 또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들이 바로 제일 위에 여기 보시는 가금류가 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걀류들이 지금 18%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돼지고기가 한 2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여러 가지 축산물과 관련된 식중독균으로서의 대표적인 균이 바로 살모넬라 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로 장출혈성 대장균입니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주로 분쇄 가공육에서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최근에도 미국에서 이 분쇄 가공육을 먹고 한 109명 정도가 감염된 사례가 발생을 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햄버거병으로서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을 만큼 이 장출혈성 대장균은 주로 소고기 분쇄육에서 많이 발생되는 식중독균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미국 CDC의 자료를 좀 뽑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주로 이 장출혈성 대장균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을 보시면 여기가 그라운드 비프, 즉 분쇄 가공육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캠필로박터 제준이라는 균입니다. 캠필로박터 제준이 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금류, 유가공품에서 많이 발생되는 그리고 많이 검출이 되는 식중독균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에 캠필로박터 균에 오염된 우유를 마시고 한 100여 명 정도가 감염된 사례가 유럽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2017년도에 환경에서 축산물을 오염된 그 캠필로박터균이 오염된 수산식품을 먹고 감염된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다시피 캠필로박터 제준이라는 균도 여기 보시면은 가금류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균으로 나오고, 그리고 유가공품에도 많이 발생하는 균으로, 유가공품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라는 균입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균은 주로 이렇게 축산품 중에서도 주로 햄이라든지 소세지, 가공육에서 많이 발생되는, 많이 검출이 되는 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햄이라든지 가공 소세지 같은 경우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에 의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푸드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같은 경우에는 치명률이 거의 25에서 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이제 축산물과 관련된 식중독균을 뽑을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원인균별 식중독 사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식중독 사고를 발생시키는 균이 바로 여기 병원성 대장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 한 38%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살모넬라로 16%가 나오고, 그리고 캠필로박터 제준이가 한 12%로 한 3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축산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축산물과 관련된 이렇게 주요한 병원성균이 우리나라에서도 식중독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2010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우리나라 축산물과 관련된 식중독 발생 건수를 보게 되면요, 소고기류, 돼지고기류, 가금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소고기류 같은 경우에는 합계 한 15건이 정도 발생했고 증상자 감염자 수가 한 221명, 돼지고기류는 17건 정도 발생을 했고 감염자 수가 691명, 그리고 가금류가 14건 발생했지만은 유증상자 수는 80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축산물과 관련된 다양한 식중독균들이 검출이 되고 있고 실제로 식중독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 축산물을 가공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식중독균을 저감화시킬 수 있는지를 저희들 고민을 해야 되겠죠. 과거에는 주로 어떤 방법이 사용됐냐면은 유기산으로 세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스팀을 사용해서 주로 도축 가공 단계에서 미생물 저감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도축 전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인식하에 도축 전에도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서 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이 되고 있고, 또한 도축 가공 중과 그리고 도축 후에도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식중독균 저감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저희가 도축 전, 그리고 도축 중에, 그리고 도축 후에 어떤 가공 기술들이 이러한 식중독균을 저감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바로 이제 가죽에 있는 식중독균을 저감화시키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엘란코라는 회사에서 개발된 방법으로서 주로 뭘 이용하냐면 박테리오파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10에 10승 정도의 박테리오파지를 소가 이렇게 걸어갈 때 거기다가 분사를 시켜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박테리오파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회사에서 실험한 결과 적게는 한 1호구 정도, 많게는 4호구 정도 이 방법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익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이제 젖산균, 유산균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러스 MP51이라는 균을 가지고 이제 농장에서 사용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젖산균을 소의 사료로 넣어줘서 보조 사료로 넣어줘서 사료를 먹은 소가 그 사료 안에 있는 이 균이 장내에 존재를 하면서 장출혈성 대장균을 억제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P51을 보시게 되면 컨트롤보다도 훨씬 더 이 이콜라이 오이로칠균을 효과적으로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앞에서 첫 번째 나왔던 박테리오파지라는 방법입니다. 박테리오파지 같은 경우에는 숙주 특이성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서 다른 장내 세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 박테리오파지만 공격하는 그런 식중독균만 공격을 할 수 있는 아주 숙주 특이성이 높은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이 박테리오페이즈 같은 경우에는 세균만 죽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전혀 영향이 없는 안전한 기술로서 저희 외국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박테리오페이지 중에서 이제 CEV1이라는 박테리오파지를 사용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유익균처럼 사료로 넣어줬을 때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컴이라든지 렉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 99% 정도 식중독균을 저감화시키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박테리오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숙주 특이성이 강해서 세균을 죽이는 능력이 탁월하고 그리고 항생제 대체용으로도 많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저희 외국에서는 이 박테리오페이지가 함유된 사료를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이렇게 미국의 FDA라든지 USDA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에서도 승인을 받은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허가를 받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그 가죽을 싣는 박테리오페이지는 여기 파이널라이즈라는 박테리오페이지 상품이 되겠고요.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요그르멘 이코실드라고 해서 직접 상품명으로 나온 제품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박테리오페이지를 보조 사료로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등록이 되고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좀 살펴보시면 2010년도에 살모넬라 갈리나룸 박테리오파지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2011년도에는 타이피뮤리움 그리고 2013년도에는 엔테리티디스에 대한 박테리오파지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살모넬라 외에 클로스티움 펄프리전스 박테리오파지도 승인을 받고 지금 보조 사료로서 사용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바이오텍이라든지 옵티팜 등에서는 이렇게 박테리오파지를 직접 보조 사료용으로 개발 그리고 판매하고 그리고 수출을 할 수 있는 업체들도 현재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보시면은 이제 보조 사료의 범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에 유익균도 있고 미생물 제조로서 유익균도 있고 그리고 라목에 보시면 이제 박테리오파지 그리고 박테리오파지뿐만 아니고 우리가 합제를 해서 유익균 여러 종류를 쓴다든지 아니면 유익균과 박테리오파지를 혼용해서 보조 사료로 사용할 수 있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방법은 주로 이제 백신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요. 처음에 나온 제품은 이제 살모넬라 베토박스라는 SRP 백신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백신이라는 것은 이제 세균, 식중독균이 가지고 있는 그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에 직접 조제를 해서 소에게 직접 주사를 하면 그 단백질이 외래 단백질이기 때문에 소에서는 항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항체가 존재하는 하에서는 이런 살모넬라라든지 장출혈성 대장균이 들어오게 되면 그 항체가 공격을 해서 살멸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맞은 소와 맞지 않은 소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실험을 한 데이터인데요. 보시면은 초기에는 그다지 저감 효과가 없지만은 맞지 않은 이 컨트롤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느리게 감소하는 반면에 백신을 맞은 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이 백신은 에코나치라는 백신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장출혈성 대장균의 숙주세포에 부착하는 단백질인 ESPA라는 단백질에 맞는 항체가 만들어져서 소에게 이 장출혈성 대장균이 들어오면 공격을 할 수 있는 항체가 되겠습니다.
여기 2006년도에 한 482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 한 65%의 저감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앞에 보신 백신과 지금 보신 백신을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소에 있는 여러 가지 살모넬라든지 장출혈성 대장균을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도축 중에는 어떤 가공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카길에서 나온 자료가 되겠는데요. 카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하이드 와싱 캐비넷이라서 도축하기 전에, 즉 절단을 하기 전에 이렇게 소를 이런 캐비넷에 통과를 시키면서 여기에 과산화수소와 젖산을 뿌려서 그 가죽에 있는 균을 저감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하이드 와싱 캐비넷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뿌리지 않은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75%와 20%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이드 와싱 캐비넷을 통과하게 되면은 하이드 같은 가죽에서는 한 25% 저감, 그리고 도체에서는 거의 한 18%의 저감을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열수 처리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소가 캐빈에서 통과를 하면서 이 안에서 열수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74도씨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80도씨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산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 처리 중에서도 한 4%의 젖산으로 먼저 세척을 하게 되고, 다음에는 180에서 200 ppm 정도의 포르시아세틱 엑시드를 와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팀을 이용한 살균 장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으로 1995년도에 이미 미국에서 승인을 받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굉장히 값싸고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도체의 색깔이 변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외국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세척용 제재로서 나오고 있는데요. 뭐 박테리오신이라든지 클로린 다이옥사이드라든지 트리소딘 포스페이트라든지 뭐 등등 다양한 제품들이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할 수 있는 물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으로 도체에 살균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식품에 첨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앞에서 살펴봤던 과산화수소라든지 오존수, 그리고 이산화염소, 차염소산 나트륨 등을 현재 사용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살균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도체를 가공을 한 다음에 포장 후 혹은 포장 전에 또 가공 기술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방사선 조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알고 있는 식품 조사법이 되겠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식품 조사를 굉장히 많이 승인해 주고 있는 편이라서 현재 냉동육 같은 경우는 7kg까지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식품공전의 규정에 보면 일반 우리가 식육 제품은 사용하기 힘들고 현재 건조 식육에 대해서 살균 목적으로 한 7kg 이하로 지금 허가를 받아 허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 처리를 하게 되면은 뭐 5로그 정도 감소시키는데 작게는 한 1.8kg에서 많게는 한 3.75kg 정도면은 다양한 식중독균을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 자료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전자빔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전자빔도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자빔도 이렇게 전자빔이 쏘이지 않는 컨트롤과 처리구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게 엑스레이 방법입니다. 엑스레이 방법은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은 식품 조사 처리된 것과 엑스레이 처리된 것들의 살균력을 서로 비교한 데이터가 되는데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엑스레이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포장을 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거기에 오염된 식중독균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방법이 이렇게 고압 처리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고압 처리 방법 같은 경우는 꼭 식육 제품뿐만 아니고 주스 처리라든지 아니면 생굴 처리에도 적용이 가능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포장된 제품을 여기에 챔버에 넣고 물로 채운 다음에 압력을 가해서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식중독균을 사멸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여러 가지 연구 자료를 보시면은 거의 한 450 메가파스칼에서 한 700 메가파스칼 정도 저해지면은 작게는 2.7 로그, 많게는 한 6.3 로그까지 식육 제품을 있는 다양한 식중독균을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고압 처리 기술은 이미 상용화되어서 이렇게 식육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포장 후에 우리가 진열대에서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빛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LED를 이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ED를 이렇게 가금류에다가 쏘였을 때 살모넬라 균이 쪼이지 않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함이 없고, 혹은 10도씨에서는 증가를 하지만은 쪼인 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소를 하거나 더디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어느 한 단계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도축 전부터 우리들이 축산물을 잘 관리를 한다면 아주 안심하게 섭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의 허들이 아니고 다양한 허들, 멀티 허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축 전부터 아주 위생이 관리가 된 소를 키우게 되고, 그래서 박테리오파지나 백신용에서 존재하고 있는 식중독균을 저감화시키고, 그리고 스팀을 이용한다든지 방사선 조사를 처리해서 결국은 안전하게 조리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아주 안전하게 축산물을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발제는 소비자가 바라본 안심 축산물 생산을 위한 제언이라는 발표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주원 사무처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비자가 바라는 안전한 축산식품을 위한 제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릴 순서는 소비자 불만 상담에 대한 분석 배경과 또 육류 가공식품 소비자 불만 상담 사례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바라는 안전한 축산식품을 위한 제언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홈쇼핑 등을 중심으로 해서 유명 셰프라든지 연예인 이름의 축산 가공식품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육류를 활용한 가정 간편식, HMR이라고 하는데요. 가정 간편식의 개발도 활발해서 시장에 다양한 종류의 축산 가공 가정 간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분석하게 된 계기는 이런 다양한 축산 가공식품의 소비자 불만 사례를 분석해서 또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소비자가 어디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여기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축산 가공식품 제공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저희가 추출을 하였는데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는 한국 소비자단체 협의회 소속의 소비자단체와 또 한국 소비자원, 지자체의 소비생활센터에서 참여해서 소비자 불만 상담을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372 상담센터에서는 품목의 분류상 육류와 육류 가공품을 대상으로 소비자 접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축산물 위생법상으로는 식육과 포장육, 식육 가공품이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2019년 여기 그 분석 데이터에는 유제품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유제품은 작년 한 해, 2019년 한 해 동안 약 한 1,035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유제품은 제외한 육류 가공품 관련한 소비자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및 연령별 상담 현황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육류 가공품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총 1,656건이 접수가 돼서 상담을 받으셨는데요. 아무래도 상담자의 거주 지역은 경기도와 서울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은 다른 상담 사례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밀집한 서울 수도권에서 그 소비자 불만 사례도 많이 접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높은 25.3%를 보였고요. 다음으로 30대, 50대 순이었습니다. 역시 육류와 육류 가공품을 가장 많이 하는 소비 계층이 불만 상담도 많이 접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건은 2019년 전체 건이었는데 최근에 2020년에 접수된 건을 한번 추출을 해봤더니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육류와 육류 가공품 상담 추출 결과 총 864건으로 저희가 작년에 들어온 2019년도 1월에서 5월 건이 한 595건이었는데 대충 비교를 해보니까 올해 상담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품 유형별 육류 축종별 상담 현황입니다. 유형별로는 육류 일반 저희가 가공하지 않은 육류 관련해서 상담이 한 46% 정도 들어왔고요. 육류 가공품이 한 54%에서 육류 가공품에 대한 상담이 더 높은 것으로 알 수 있고요. 보시면은 가정간편식에 대한 불만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축종별로 분석한 결과는 쇠고기가 가장 높은 39.5%로 나왔고 다음 돼지고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이제 구입처별 상담 현황인데요. 육류와 육류 가공식품 관련 상담 건수 1,656건 중에서 대면 구입은 약 한 42%로 나타났고요. 전자상거래, TV홈 쇼핑, 그러니까 비대면 구입이 높은 56.9%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상품들도 역시 비대면 구입의 빈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보편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상품들과 비교를 하면 보통 비대면,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라든지 TV홈 쇼핑이라든지 이런 비대면 구입의 빈도가 56%까지는 올라가지 않는데 의외로 육류와 육류 가공식품의 비대면 구입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2020년도 상반기 1월에서 5월까지의 관련 상담건도 분석을 해봤더니 비대면 구입이 높게 나타났고 만약에 2020년 전체 결과를 보면 2019년과 비교해서 비대면 구입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별 상담 현황입니다. 종류별로 이제 개별 종류별로 다 나눠놓은 건데요. 아까 이제 쇠고기에 대한 상담이 제일 이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에 치킨, 돼지고기, 닭고기 그리고 이제 가공품 순서로 해서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제 가공품을 다 더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합치면 소고기보다는 더 많이 나올 텐데 일단 각 개별 제품 종류별로 분석을 했을 때는 쇠고기가 단일 품종으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상담 이유별 처리 결과 분석입니다. 소비자들이 어떤 이유로 상담을 해왔는지를 저희가 분석한 결과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들이 이제 제일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부당행위 시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잘못 판매되고 있고 잘못 처리되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당행위 시정이 꽤 많은 요구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접수된 상담 건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처리 결과를 분석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처리 결과를 보시면은 상담 정보 제공이 굉장히 이제 높게 나타났는데요. 소비자들은 환불이라든지 뭐 치료비 요구라든지 부당행위 시정을 요구하는 게 높은데 반면에 처리된 결과들을 보면 이제 환불이라든지 뭐 치료비 배상이라든지 뭐 부당행위 시정 이런 것보다 상담 정보 제공이 굉장히 월등하게 높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요거는 약간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처리해주고 있는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처리 기준의 1순위는 1차는 교환입니다. 만약에 소비자가 이물질이라든지 유통기한 경과라든지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로 접수가 되면
1차는 우선은 교환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교환이 안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환불이라든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에게 상담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님은 뭐 교환을 받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한 그 전달이 많기 때문에 상담 정보 제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불만 사례 분석 중에서 저희가 인체 위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능 사례를 선별해 봤습니다. 보통 저희 이제 상담센터에서는 그 내용을 이물질, 이상 증세, 변질로 이제 보는데요. 이물질, 이상 증세, 변질은 총 579건으로 따로 추출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이물질 그 혼입 사례와 신체 이상 증세를 보시면은 가정간편식에서의 그 불만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질 사례의 경우에는 특별히 육류, 가공되지 않은 육류, 포장육에서의 불만 사례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축종별 소비자 그 인체 위해 가능 사례 저희가 579건을 별도로 선별했을 때 그 579건 중에서 이제 축종별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물질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에서 제일 많이 접수가 됐고 이상 증세는 닭고기와 돼지고기가 비슷한 비율로 접수가 됐고 변질 사례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로 접수가 됐습니다. 다음 이제 불만 사례별 어디에서 그러면 구매를 했는지 그 장소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건에서는 아까 1,600건을 분석했을 때는 이제 비대면으로 전자상거래나 TV홈쇼핑으로 구입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특별히 인체 위해 가능 사례, 이물질 이상 증세, 변질로만 추출했을 때는 비대면 거래보다 오히려 직접 구입한 사례가 더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면 이물질 같은 경우도 직접 구입한 사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상 증세도 직접 구입한 사례, 그리고 변질도 직접 구입한 사례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직접 구입한 그런 매장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디에서 구매한 사례들이 높은지를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 표를 보시면은 이제 중대형 마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중형 규모의 마트와 대형 마트, 우리가 흔히 아는 대형 마트 이런 곳에서 구입한 사례들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구입할 때는 소비자들이 대형 마트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접수가 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물질 같은 경우도 중대형 마트에서 구입한 사례가 가장 높았고 이상 증세도 역시 중대형 마트, 변질 사례도 중대형 마트에서 구입한 사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이제 변질만 저희가 한번 별도로 봤습니다. 일반 육류, 가공하지 않은 육류 제품에 대해서 변질 사례가 높게 나타나서 월별 발생 빈도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7, 8월 하면서 높게 나타나는데 이제 9월, 10월까지 높게 나타나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9월에 가장 변질 관련한 사례가 높은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보통 예측하기로는 가장 더운 7, 8월에 이제 변질 사례도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9월, 10월 요 기간에 이제 변질 사례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조금 의아했는데 작년 9월에는 이제 추석 명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식육 가공품 소비가 늘어난 시기였기 때문에 관련한 이제 변질 사례도 더 많이 들어왔다고도 보는데 저희가 그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조금 이런 변질 관련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거에 대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변질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 부패 현상이 많이 있었고 신체 이상 증상으로는 설사, 복통, 구토 관련한 사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주요 상담 사례를 보시면은 이제 그 상한 부패 사례로 홈쇼핑에서 이제 구매한 사례였는데요.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아직도 8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변색이 됐다든지 조리 후에 냄새가 심해서 연락을 했더니 냉동 상태로 10개월 유통이 가능하다.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라는 답변만 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또 일반 판매장에서 구입한 사례인데 이제 악취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우 등심 제품을 소비자가 이제 구매해서 구워 보니까
악취가 심해서 이게 반품을 요청했더니 개봉 후 제품이다. 네가 이제 보관을 잘 못한 거다라고 해서 반품이 안 됐다는 그런 이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사례인데 이제 곰팡이가 생겨서 교환을 받은 사례입니다. 또 일반 음식점 배달을 통해서 치킨 제품을 배달시켜서 섭취했는데 가족이 전부 복통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또 이제 가정 간편식으로 해서 갈비탕 제품을 구입하고 섭취했는데 온몸에 이제 두드러기가 발생했고 식중독 소견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 마트에서 가정 간편식 제품을 섭취했는데 가족 3인이 모두 식중독이 발생해서 병원을 치료받았던 사례가 있었고요. 또 일반 음식점에서 배달받은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고, 또 이제 닭도리탕 제품을 섭취 중에 유리 조각이 발견됐던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자가 바라는 축산식품 관련한 제언입니다. 그 육류 가공식품 관련한 불만 상담 사례가 이제 일반 육류 식육 포장육보다 더 이제 높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질과 관련해서는 가공되지 않은 육류, 식육, 포장육이 다른 식품 유형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육류의 변질 요인으로는 유통기한 경과라든지 아니면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냉동과 냉장을 번갈아가며 온도 변화가 있었다는 점, 뭐 이런 점들의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저희 또 소비자들이 그 냉동에 대한 약간 굉장한 믿음이 있습니다. 냉동을 하면 이제 육류 제품을 저희가 대량으로 많이 좀 저렴할 때 많이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해서 냉동실에다가 보관을 해놓으면 굉장히 오래 이렇게 섭취를 할 수 있다라는 냉동실에 대한 이 믿음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냉동으로만 이런 변질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기온이 올라가는 6월이나 한여름 7, 8월보다 오히려 9월, 10월 이렇게 좀 온도가 내려가는 시기, 또 온도 변화가 많은 시기에 변질이 많은 걸 보면 예를 들면 이제 그 보관상의 관리가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데 이런 시기에 제품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그 육류 가공식품 전체적인 그 상담 사례를 보면 오히려 이제 비대면 구매가 굉장히 예상한 것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식품 관련한 소비자 불만 사례를 보면 그 비대면 구매가 이 정도로 한 거의 50% 넘게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 의외로 육류와 육류 가공식품 관련해서 비대면 구입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근데 의외로 또 비대면 구매보다는 또 직접 구입하는 사례에서 이런 또 이물질이라든지 이상 증세라든지 변질 관련한 불만 사례가 높게 나타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류 가공품의 거래 장소 중에서 중대형 마트에서 구입한 제품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요. 여기서는 소비자가 사실은 직접 대면해서 상품을 보고 구입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 사례가 높은 것은 포장, 가공, 유통하는 단계에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식육, 가공, 포장을 직접 해서 판매하는 이런 중대형 마트에서는 조금 더 철저한 제품 취급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냉장 관리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 제품들이 상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소비 활동이 조금 더 증가해서 아무래도 온라인 구매가 더 많아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사실은 또 온라인 구매인 경우 유통 과정상에 그런 온도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조금 그 의구심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작년 2019년 상담 분석에서 육류 가공식품이 이제 소비자 불만 사례가 더 높았는데요. 특히 이제 가정 간편식에 대한 소비자 불만 사례가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더군다나 이제 가정 간편식의 소비가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제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안전한 가정 간편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축산물이 주요 원재료로 사용된 가정 간편식 32종에 대해서 시료를 직접 수거해서 안전성을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 균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시스가 양성으로 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기관에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공장에 대한 나가서 검사가 현장 점검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런 축산물 원재료의 가정 간편식 대부분이 냉동식품으로 제조는 물론 유통 과정상 온도 관리 등 안전 관리가 각별히 필요한 점을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비자가 바라는 축산식품 1순위는 생산 및 가공,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육형균 교수님, 김주원 사무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패널 토론 순서입니다. 여기는 국립순천대학교 동물자원학과 남기창 교수님이 자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 남기창입니다. 오늘 공동 포럼에서 앞서 두 분께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한국교통대학의 육형균 교수님께서는 생산서부터 가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필요한 많은 기술과 정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발제로 해주신 김주원 처장님께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 사항에 대해서 지난 2019년 데이터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축산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지금의 이제 코로나 시대에 더불어서 그 소비자가 인식하는 그 중요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관련해서 패널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패널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분의 발제자를 포함해서요. 첫 번째 한국축산식품학회 현 회장님이시면서 건국대학교 식품유통공학과 교수로 계시는 김진만 교수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성대학교 식품생명공학 전공의 정종현 교수님이십니다. 네, 중앙대학교 식품영양전공 최창순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윤요한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에 관련해 가지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생산 단계, 생산 가공 단계, 소비 단계로 나누어진 두 분의 그 발제자의 주제에 맞춰서 먼저 지정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은 소개해 드린 순서에 따라서 김진만 회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사단법인 한국축산식품학회 회장 김진만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감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간의 축산물 및 축산식품의 수출, 수입, 생산 및 유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축산식품의 소비 패턴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는 반면에 대면 방식의 외식이나 취식의 빈도는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과총 사단법인 한국축산식품학회 공동포럼 주제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한 축산식품의 생산 및 소비 방안과 부합되는 연구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식품 소비 트렌드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 소비자는 축산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 안정성 및 신선도,
맛과 품질, 영양가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즉, 소비자들은 축산식품에 대한 위생 안전성, 신선도, 품질에 대한 니즈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생산자, 학계 및 연구자, 장부 관계자 모두는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축산식품의 위생 안전성을 위협하는 코로나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뿐만 아니라 감염병 및 식중독 유발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에서 최근 국내 소비자들은 친환경 축산물, 해썹 인증 축산물뿐만 아니라 동물복지 축산물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수의학협회에서는 동물복지란 동물에게 적절한 주거 환경의 제공, 관리, 영양 제공, 질병 예방 및 치료, 책임감 있는 보살핌, 인도적인 취급, 필요한 경우 인도적인 안락사 등 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인간의 의무를 뜻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 니즈에 정부도 2012년 3월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 제도를 산란계 농장을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돼지는 2013년, 육개는 2014년, 한우, 유구 및 젖소는 2015년에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축산식품에 대한 위생안전 제도와 품질인증 제도에 대한 꾸준한 홍보와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12월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의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소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원산지 증명,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친환경 인증, 해썹, GAP 등 국내산 닭고기의 위생안전 제도 및 품질 인증 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34.7%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름, 34.4%는 조금 알고 있음, 16.6%는 전혀 모름, 14.3%는 잘 알고 있음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즉, 응답자의 51.3%가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해서 소비자 2명 중 1명은 닭고기 위생안전제도 및 품질인증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국내 소비자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축산식품의 생산 및 소비 방안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니즈에 알맞은 위생적이며 안전한 축산식품의 생산을 위해서 생산자, 유통업자 및 가공 외식업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축산식품에 대한 위생안전 제도 및 품질인증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소비자의 관계 확립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의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지정 토론자로 경성대학교 정종현 교수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일 발제해 주신 육형 교수님 그 강연을 보면은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반면에 그 이조연 처장님의 강연을 보다 보니 2000년대 초반 저희가 그 식품 축산물의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통 및 소비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 단계에서의 해썹 인증이나 아니면 기준뿐만 아니라 소비 유통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위생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책찬순 교수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최창순입니다. 앞서서 말씀해 두 분의 연자께서 발표를 해주신 것처럼
상당히 여태까지 축산식품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잘 되도록 기술을 구축해온 면도 있는데 소비자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충점도 있어야겠지만 오늘의 자리가 마련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집에서 많은 가정식 섭취를 하면서 그 중에 또 중요한 식품원인 축산식품이 어떤 축산식품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을런지 그와 관련돼서 논의하는 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서 육현균 교수님께서 그 세균과 관련된 그 많은 그 식품 안전 기술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식중독 세균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고 있고 그에 대한 자료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비해서 지금 신종 감염병들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조금 미비한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병원체들이 자꾸 등장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식품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명확히 안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별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식품이 또는 특정 식품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 경향 중에 원헬스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우리를 포함한 사람과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산업동물인 동물 그리고 그 사람과 동물이 살아가는 생태계 사이를 연계해서 상호 의존적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 상태를 제공하기 위한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수의학 분야, 축산 분야, 그리고 감염병 분야,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분야를 모두 아울러서 이러한 그 서로 간의 연결고리들을 잘 관리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안전하고 서로의 그런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그 원헬스라고 하는 분야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서 더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축산식품을 생산하는 생산 환경을 포함해서 우리 사람에게 올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 분야 그리고 보통은 그 사람과 그 축산식품 간의 그런 오염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갈라져 있기는 하지만 일부 바이러스들이나 신종병원체들은 동물을 통해서 사람에게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들은 사람에서 있는 바이러스지 돼지나 닭에서 있는 그러한 동물 질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필요 이상의 그런 위험도를 갖거나 뭐 우려를 갖지 않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할 것 같고 그동안에 지나온 경험을 봤을 때도 구제역이라든지 지금 뭐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동물 산업동물의 질병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뭐 불안감을 갖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문가들 그룹에서는 인치 위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소비자들은 필요 이상의 그런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이전 경험상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이 인수공통 감염병의 경우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원헬스 측면에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계, 그다음에 정관계, 그다음에 소비자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해서 그런 생산 단계에서도 잘 위해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 생산 유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잘
제어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도 하고 오염도 모니터링도 해서 이러한 그 오염도를 낮추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러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병원체들 외에도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식중독과 관련되어 있는 바이러스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지금 당장은 우리가 코로나에 대비하느라고 바쁘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들 중에 또 우리 축산식품과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에 개발된 식품 안전 기술들이 이러한 식중독 병원체 또 신종 병원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준비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원헬스 개념에서의 어떤 축산식품 안전성에 대한 그런 개념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의 뭐 지금 질병들, 전염병들이 자칫 너무 과대 광고가 돼서 소비자에게 지나친 그 위협을 주는 그런 측면에 대한 말씀, 그리고 기타 지금 알려진 것 이외에 중요한 식중독 원인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윤요한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 감염병하고 축산물 안전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에 이미 21세기를 맞이했는데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실질적인 우리 모습은 20세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그래서 강제로 우리가 이제 21세기의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고 나서 일단 제일 먼저 타격을 입은 데가 이제 식품 접객업소들인데 거기서도 이제 육류 소비를 하는 그런 접객업소들에 대한 그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물론 축산물 전체적인 소비량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목이 좋거나 이 장사가 잘 되거나 이러한 가게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거고 실질적으로 상가 임대료가 감소를 하고 있고 이제 공실률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있던 이제 식품 접객업소를 하시는 분들이 다 어디를 갔느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플랫폼이 발달을 하면서 플랫폼을 통한 배달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 배달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게를 크게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배달만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서 생겨난 게 이제 공유 주방이고, 이제 공유 주방이 지난 2년 동안 이제 규제 샌드박스에 이제 있어서 허가가 됐었습니다. 공유 주방이라는 거는 이제 작은 공간을 업자 1명 또는 2명이 이제 나눠 쓰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는 1인 그 영업자가 한 주방을 사용해 준 허가가 됐었는데 이제 규제 샌드박스에 있으면서 이게 이제 두 사람도 쓸 수 있게끔 해놨는데 이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문제점들이 바로 안전 문제입니다. 이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누구의 책임을 할 것이냐? 공유 주방을 운영하는 사람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용자가 할 것이냐, 또 이용자 A가 할 것이냐, B가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들이 현재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많은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TV에서도 여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이제 문제들, 이제 위생이죠, 위생에 대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나왔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안전 관리가 이루어져야 좀 안전하게 축산물도 소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배달 플랫폼 말고도 이제 이커머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커머스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수입을 구매를 해서 판매하는 이커머스들도 있지만 플랫폼만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이 매장이 훨씬 더 규모가 컸을 때는 우리가 직접 가서 이제 눈으로 보고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데 플랫폼이 발달하면서는 그냥 구매를 하는 거죠. 사진만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한 이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아까 김진만 회장님께서도 여러 축산물 인증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홍보가 돼서 그 인증 시스템이 이 온라인 구매와 잘 맞아 떨어진다면 사실 현재 흐름, 시장의 흐름과 흐름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인증 시스템들이 좀 더 인지도가 높아지고 또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다시 옛날처럼 구매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석탄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석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좋은 에너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석탄을 활용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지금 우리는 아까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들어오게 됐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익숙해지게 되면 옛날의 시스템으로 이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고 그 다음에 또 메르스, 그 다음에 뭐 조류독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 동물로부터 비롯된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떠한 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이제 대체육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을 하고 상품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배양육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의 조직을 갖다가 이제 배양을 해서 이제 생산하게 되는 건데,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떤 두려움, 옛날 그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 또 그다음 인구 증가, 우리가 2050년 되면 95억 명까지 가고 그때 되면 455만 톤의 육류를 소비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건데 그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동물을 생산하면서 들어가는 공유, 그리고 그거로 인한 환경 부담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대체육 시장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리고 배양육이 이제 생산되려고 이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전문가들마다 언제 이게 실용화될 것이냐에 대한 거는 심하게는 10년 정도까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배양육에 있어서도 우리가 배양육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배양액, 이런 배양액들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냐에 대한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배양육을 만드는 이유가 공유를 아낀다든지 또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배양액에서 추출되는 것들이 동물로부터 온다든지, 또 거기에 배양액에 그 사용되는 그 성분들이 뭐 공유로부터 온다든지 된다면 이건 큰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기술의 개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안전성 부분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인공지능 로봇, 플랫폼, 빅데이터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것을 이용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그 성장세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크나큰 제조업 기업들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이 앞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느냐? 바로 대체육 시장이나 이런 배양육 이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집중된 기업들에서 이제 그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좀 대비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양하는 단계에서의 그런 안전성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가 되고 법률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다른 대체육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육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 고기라고 쓸 수 있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이
만약에 콩을 가지고 단백질을 가지고 대체육을 만들었다면 이거는 농림부에서 관리하는 것이냐 아니면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것이냐 이러한 이제 그 관리의 그 분계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고려가 돼야 된다. 이제 앞으로 생각할 문제점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 축산식품에서는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점을 기반으로 우리가 좀 더 발전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퇴보할 것이냐 이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염병과 비롯된 감염병 우려로부터 비롯된 축산물의 소비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비대면 거래, 비대면 유통이 활성화될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거고 좀 더 활성화가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인증 시스템 이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축산물의 안전성이 지금에 있는 전통적인 축산물을 떠나서 앞으로 어떤 대체육이라고 하죠. 그런 대체육에 관련된 부분에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분, 패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은 자유롭게 토의를 하는 그런 자유토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사전 질문을 받은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토의를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사전 질문이요. 동물복지에 관한 겁니다. 동물복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축산물을 먹으려면 지금 바로 당장 동물복지로 키운 축산물이어야 합니다.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과학자, 전문가들께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만 회장님께 먼저 한번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첫 번째 패널 토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동물복지 제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2012년부터 그 산란계 농장을 최초로 시행해서 2014년에는 6개, 2014년에는 한우 유구, 젖소, 한우 유구, 2015년에는 젖소 이렇게 식으로 해서 그 지금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 축산식품에 대해서는 farm to table, 그러니까 사육 단계에서부터 그다음에 최종 소비자 판매 단계까지의 모든 위생 안전성이 확보돼야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따라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이런 제도도 좀 더 활성화돼서 시행되는 것이 축산식품의 위생 안전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이런 동물복지형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해 타산 또는 이게 경제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좀 현실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즉 동물복지 농장에서 키운 그런 원료이든지 또는 우유라든지 유제품이든지 육제품을 생산했을 때 그만큼 경제성의 분석이 따라올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 현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이 연구가 되고 또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동물복지 분야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거 답변은 없으신 거로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음 두 번째 사전 질문은요. 축산식품 생산 소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사실 오늘 발제나 지정 토론을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이
답변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소비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소비 단계에 이르는 전 유통 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부터 출발해야 한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스템 부재로 인해서 문제가 종종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입니다. 네, 윤유한 교수님께서 한번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문제점, 두 번째 질문이죠. 저에겐 첫 번째 질문이지만 그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인데 사실은 이게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제 답변으로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축산식품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일단은 미생물학적인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 발표에서 있었지만 이제 미생물학적인 감염들이 오염들이 가끔 발견이 되기 때문에 미생물학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축산물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우리 옛날 계란 사태도 있었겠지만 이런 어떤 화학적인 것들, 특히 뭐 항생제라든지 계란 같은 경우 살충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그 전에 과거에 이러한 것들에 의한 문제점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다. 거기부터 출발했는데 시스템 부재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대책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 생각에 시스템 우리나라에서 축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한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축산물이 그 대부분은 가공이 안 되거나 단순 가공된 상태로 유통이 되거나 이런 판매가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콜드체인 말씀도 하셨지만 콜드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되어 있습니다. 부재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운영에 어떤 실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또는 이런 생각지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했거나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문제점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것도 맞지만 이제 사회가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통 시스템, 패턴, 채널 다 이런 소비 패턴까지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하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대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그 발제해주신 육 교수님, 처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윤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축산물을 가공 단계에서는 굉장히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해습이 의무화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하지만 이 시스템 하나만으로도 정확하게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가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특히 이제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 사후 관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리자가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이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 사후에 이 관리하는 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소비자들도 아까 발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냉동에 대한 그 냉동 제품 또 냉동고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냉동고에다 보관하면 이제
그게 만사 오케이 오랫동안 보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오늘 전문가 교수님들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허점이 있다는 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소비자 불만으로 들어온 개별 사례들 중에서 보면 냉동 제품을 구매했는데 냉장 상태로 왔다라고 이제 그런 불만들도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가공업 중에서 그 냉동과 냉장을 이렇게 번갈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품목 변경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일단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냉동 제품을 냉동 온도에 맞게 유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시 해동이 됐다가 다시 냉동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여기에서 사실은 그런 냉동과 냉장이 오가면서 제품의 어떤 변화가 품질의 변화가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소비자 입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식품 공전에 나와 있는 유형상에서 냉동 제품, 냉장 제품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아마 이거를 냉동했다 다시 뭐 해동하고 다시 재내동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회장님 또 예. 지금 좀 전에는 냉동을 했다가 해동을 하고 다시 재냉동하는 건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다만 예외적인 조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육이나 정육 형태로 고기가 들어와서 그게 이제 발골이나 정형을 할 필요가 있다 하면 냉동 지금 법적인 기준은 냉동이 마이너스 18도씨 이하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동해서 발골 정형을 하고 신속하게 다시 재냉동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됐는데 그렇지 않고 뭐 판매 단계에서 냉동된 제품을 해동했다가 다시 재냉동한다든지 그런 거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해동 과정 중에서 오늘 발제에서 여러 번 얘기 나왔는 식중독균이라든지 감염병균이라든지 감염병 세균이라든지 하는 것이 급속하게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냉동된 제품을 해동해서 다시 재냉동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두 번째에서 나와 있던 축산식품의 생산 소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 문제점 이런 건 좀 전에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김주원 사무처장도 지적하신 것처럼 보관, 운반 단계, 판매 단계에서 이 냉장 온도, 냉동 온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중소형 마트, 슈퍼마켓 이런 데에서 냉장고 형태가 오픈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클로즈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냉장고가 그냥 뻥 뚫려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특히 여름철에 이 냉장고의 냉장 관리가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냉장 온도 관리를 마트라든지 슈퍼마켓이라든가 중소형에 있는 그런 오픈 시스템으로 되는 냉장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 콜드 체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특히 축산식품에서 요구되는 그게 육제품이 됐든 또는 식육 제품이 됐든 유제품이 됐든 계란 난 제품이 됐든지 이 판매 단계에서 한여름 여름철에 온도가 높을 때 변질되거나 뭐 부패되거나 이상이 발생되는 것을 좀 철저하게 금지를 하고 또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세 번째 질문에서 나오는 전 유통 과정 시스템에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어떤 것이 이제 돼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 항상 해썹의 인증 의무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축장이나 뭐 지비장이 다 이제 의무가 됐고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2021년 10월까지 식육 가공품 그다음에 산란계 수지법 같은 곳은 해썹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그런 업종으로 추가가 돼서 물론 이
판매량에 따라서 이제 4단계로 나눠 있지만, 그러니까 그 자율이 아니라 해서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생산 단계라든지 가공 단계라든지 해서의 그 위생안전 축산식품에 대한 위생안전성을 점점 강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산 또 한국산 또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든 축산식품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성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냉동 제품의 어떤 안전성과 품질에 대해서 또 정재훈 교수님 좀 부가 설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성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품질 면에서 조금 말씀드리면은요, 그 냉동육을 해동했을 때 보통은 이제 육즙이 많이 빠져나오거든요. 냉장 상태보다 훨씬 많은 한 5배에서 10배 정도의 그 육즙이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온 육즙에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 손실뿐만 아니라 이 영양 성분이 그 미생물이 더 잘 증식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동육을 해동해서 소비를 할 경우에는 되도록 빠른 해동 방법, 예를 들어서 포장된 상태면은 포장지체로 흐르는 물에 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전자레인지에서 빨리 해동해 가지고 섭취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혹시 다른 어떤 의견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뭐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이 식중독, 축산식품에 대한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 관심이 더욱더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또 재미있게는요,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식중독 사고가 더 줄어들었다는 그런 반대되는 보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인 위생에 더 신경을 쓰고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 축산식품의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항상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모여주신 패널 분들 그리고 두 분의 발제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오늘 공동 포럼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